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성격의 발달과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격의 결정 요인, 진화, 유전, 그리고 문화와 성격 발달과 심리 사회적인 요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성격의 결정 요인, 진화, 유전,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진화 심리학과 성격, 유전과 성격, 문화와 성격,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성격입니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성격과 개인차가 발생하게 된 진화적 배경을 이해한다. 두 번째, 유전이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가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네 번째, 남자와 여자의 성격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한국 문화의 특성과 한국인의 성격 특성을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네, 먼저 진화 심리학과 성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람은 그 진화 심리학은 인간의 심성을 인류의 조상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직면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화해온 심리적 적응의 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진화 심리학의 목표는 인간이 진화해온 심리적 적응의 기제를 밝히는 것이고요.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진화 심리학의 기본 가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적 구조와 기능은 진화 과정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네, 진화론과 진화 심리학. 진화론은 찰스 다윈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요. 모든 생명체는 자연 선택에 의해 존재한다고 보았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진화 심리학은 발달되었는데 진화의 관점에서 인간의 심리적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고 인간의 심성은 인류의 조상들이 직면했던 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해온 심리적 적응의 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전통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적응하였는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진화 심리학은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이 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인간은 왜 이런 심리적 구조와 기능을 갖게 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심성과 진화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화적 적응 환경이라고 해서 EA라고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적응해 왔던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는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생존과 번식이잖아요. 즉 살아남아서 자신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라는 일이라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위협하거나 압박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연의 적대적인 세력, 예를 들면 뭐 기후라든가 날씨라든가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고요. 또 거기에 진화 심리적 기제, 그것의 환경의 압력에 의해 발달된 심리적 기제는 또한 거기에 따르는 구조와 예를 들면 뭐 불안과 공포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약탈자로부터 어떻게 잘 숨는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생존을 위한 진화적 적응 환경에는 식량을 획득하고 선택하거나 뭐 생존에 유리한 주거지를 찾거나 포식자나 환경적 위험 요인과 투쟁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심리적 기제, 여기서 발달된 심리적 기제는 음식이나 주거 환경에 대한 선호나 혐오, 그다음에 포식자나 위험 요인에 대한 불안과 공포 경험, 또한 불안과 공포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얼어붙을 것인지 도망칠 것인지, 공격적으로 방어하거나 타협하기 이런 것들이 발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식을 위한 진화적 적응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동성 간의 경쟁,
짝 선택하고 어떻게 성공적인 수정을 할 것인지, 또한 그 짝을 어떻게 내 것으로 유지할 것인지, 또한 상호적 이자 동맹 형성을 맺기도 하고 연합 형성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부모로서 양육적인 보살핌, 자식 외에 친자에게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식 외에 친자 투족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같은 유전자를 공유한 전 인척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친족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번식을 위한 진화적 적응 환경에서 여기에서 발달된 심리적 기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잠재적인 이성 짝이 원하는 자원을 확보한다든가, 또한 자기의 어떤 위계 질서를 잡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성공적인 확보를 한다든가, 세력의 연합과 연대, 그 다음에 잠재적인 이성 짝에 대한 성공적인 구애 같은 것들, 그리고 잠재적 이성 짝의 동성 경제에 대한 폄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능력을 발달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떤 심리적 차이가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일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그런 남녀 차이는 어떻게 생겨난 것이며 유전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문화와 성장 경험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의 성격 차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네, 남자와 여자의 차이와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자는 이렇게 현재로는 굉장히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졌지만 거울을 보면서 자신은 굉장히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남자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볼품이 없고 뚱뚱한 몸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은 굉장히 남자답고 멋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느끼시나요? 네. 남자와 여자의 차이와 진화인데, 성격 특질에서 남녀 차이를 보면 남자는 좋은 사냥꾼의 성격 특질을 지닌 반면에 여자는 좋은 양육자의 성격 특질을 지닌 진이도록 진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성은 남자가 여자보다 매우 높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남자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공격성을 표출하고, 남자는 가정보다는 사회에서 더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간접적이면서 사회적 방식으로, 예를 들면 대안적인 방법으로 공격성을 표출하고, 여자는 밖에보다는 가정 안에서 더 공격성을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서적 반응에서도 남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남자는 성적 불륜에 강한 매력 때문에 질투를 굉장히 느끼는 반면에, 여자는 배우자의 다른 여자에 대한 정서적 애정, 예를 들면 내 남자가 다른 여자, 나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감정에 강한 질투심을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격성과 분노의 표현 방식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가 다르다고 했는데, 남자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여자는 간접적이고 사회적인 공격 방식을 선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격의 개인차와 진화를 보겠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차는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서 진화 심리학은 각 개체마다 각기 다른 적응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응하는 방향의 차이가 있다, 이것 때문에 생겨났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적응 방향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적응 기제에 연결된 우연한 부산물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돌연변이와 같은 우연적인 요인에 의한 노이즈로 인해서 이렇게 발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격의 개인차는 환경에 대한 적응 전략의 차이로서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유전과 성격인데요. 진화는 유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유전의 메커니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전자는 DNA의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DNA 이런 복제 과정과 돌연 변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성격은 정서는 또한 저희들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정자의 난자가 결합한 수정란에서 시작되는데요.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통해 태아로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약 60조 개의 세포로 확장됩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체의 설계도가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DNA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뭐 이러한 이제 23개 이렇게 46개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가 그것들이 또 나누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게놈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DNA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자 정보가 전달되는데 이러한 비밀을 복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 구조, 나선 구조가 두 가닥으로 갈라지면서 각기 다른 가닥을 복제해내는데요. 이러한 복제해내는 과정에서 한두 개의 염기가 탈락하거나 그 배열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유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요즘에는 그 심리학에서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서 성격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대두되고 있고 많은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성격은 무엇보다 공유하는 환경과 비공유하는 환경의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공유 환경이라는 것은 동일한 부모와 가정에서 자녀들이 공유하는 환경적 요인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그 부모의 경제 수준이라든가 부모의 양육 태도 또한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신념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공유 환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비공유 환경이라는 동일한 가정에서도 자녀마다 다른 경험을 유발하는 독특한 환경적 요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처럼 큰딸이면 또 장남이면 막내이면 이런 출생 순서라든가 남녀의 차이라든가 또한 저같이 저희 동생은 둘째이고 셋째이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빠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저는 큰딸로서 또한 아버지에게 대우받지 못한 이런 편견 때문에 비공유 환경으로 인한 독특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성격이 발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공유 환경이 공유 환경보다 성격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요. 그렇지만 성격 요인에 따라 그 영향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 성격 요인 중에 특별히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는 성격의 하위 유형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개방성이고 성실성, 우호성입니다. 그래서 개방성은 유전과 비공유 환경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개방성은 자기를 개방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편견 없이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유전과 비공유 환경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고 성실성은 비공유 환경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호성,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라는 이런 잘 지내고 싶어하는 욕구들 이런 것들은 비공유 및 공유 환경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성별에 따라서 유전과 공유 환경의 영향이 다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문화와 성격을 보겠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중심지라든가 아니면 아마존 정글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을까요? 또한 성격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문화는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 요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서의 인식과 표현이 문화권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만 봐도 우리나라는 다혈질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욕을 잘하는 문화로 알려져 있죠. 또한 우리나라는 서양과 다르게 굉장히 이 분노, 예를 들면 화병에 관한 것도 우리나라만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러므로 말미암아 사고 방식도 문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인만의 독특한 성격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그러한 성격 특징이 존재한다면 또한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인과 서양인은 어떠한 성격 차이가 있고 또한 동북아시아에 인접해 있는 우리 중국인과 비교하면 한국인은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네. 한국인만의 독특한 성격 특징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만약 한국인만의 독특한 성격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화 유형을 좀 보겠는데요. 네, 이 학자는 그리트 홈스테이트 학자는 문화를 네 차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거리, 개인주의, 남성성과 여성성, 그다음에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를 보았는데요. 권력거리는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 분포와 불평등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고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개인과 집단의 통합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남성성과 여성성은 굉장히 우리가 보다시피 남성성이 갖고 있는 특징과 여성성이 갖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주장하는 거, 경쟁하는 거, 성취와 같은 남성적 가치를 선호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이런 것들을 보기도 했고요.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를 보았는데 이런 것들은 불확실한 사항에 예기치 못한 사항에 위협을 느끼면서 회피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군데로 네 차원으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보면 개인주의는 개인들 간의 연계가 느슨하고 자신과 직계 가족만을 돌보고 어떤 가치관은 자기를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며 고립된 분리적 자기관으로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간은 독립적인 자율적인 존재로 보았고요. 인간관계에서는 조건이나 절차에 의해 집단 가입, 단기적이고 덜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처럼 집단주의는 굉장히 결속력이 높죠. 특히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통합이라든가 집단으로부터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자기가는 자기를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혼자 살 수 없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고요. 또한 조화를 이루면서 관계적인 자기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과는 사회관계 중심적인 존재다.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중심을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보았던 것이죠. 또한 인간관계는 출생, 결혼에 의해서 집단에 소속되고 더 장기적이고 더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집단주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홈스테이라는 사람은 한국 문화의 특징을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권력거리가 있는 큰 문화를 가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이다. 또한 여성성이 상당히 높은 문화이다. 또한 불확실에 대해 회피 수준이 굉장히 높은 문화라고 보았습니다. 네, 권력거리가 큰 문화라는 건 위계 질서가 굉장히 잘 잡혀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집단주의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의보다는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관계, 그다음에 가치관도 상호 의존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적으로 주도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돌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우리나라는 뭔가 불확실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을 느끼면 그것들을 이렇게 정면 충돌해서 나가기보다는 회피하는 수준이 높은 문화라고 우리나라를 평가하였습니다. 네. 또한 한국인과 한국인의 성격, 이제 문화와 성격을 보면 자기 인식, 이래서 이제 공적 의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자기 인식은 공적인 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타인과의 늘 비교하고, 타인과 시선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며, 외모를 중요시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할 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기보다는 외부적으로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더 많이 의식하고 있는 문화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과 집단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집단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학연이라든가 끼리끼리 논다라든가 뭐 지연이라든가 잘 통하는 뭐 가족 중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단어를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다 뭐 보면 뭐 한국인 사회는 집단을 중요시하고 이런 문화를 반영해서 살아가고 또한 학연과 지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집단의 유대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간관계 기반은 사실 온정적인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죄를 지었다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막 미워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좀 봐주려고 하는 뭐 배려라든가 조화라든가 뭐 협동이라든가 겸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권위 구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계가 중요한 나라이잖아요. 군대에서도 그렇지만 직장 속에서도 나이가 어려도 먼저 상사가 되면 그 상사에게 우리가 대접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열 중심, 뭐 계층적, 그다음에 보수적, 뭐 우리나라 많이 쓰는 말 있죠. 나이 중시, 뭐 지하철을 타면 버스를 타면 연장자 우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국인 특성을 반영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교적인 전통과 연합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합리적이고 법적인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고 중시한다는 점에서 한국 문화는 권위에 근거한 수직적, 위계적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보상 구조는 우리나라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결과 지향적이고 뭐 성공 지향적, 치열한, 뭐 계산적, 뭐 서두르는, 빨리빨리. 네,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의 말투만 보고도 한국인지 구별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보상 구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과정에 어떠한 걸 겪었냐를 중시하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네가 뭐 어떻게 했는데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보다는 빨리 도착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더 평가되고 보상되는 한국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인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또는 한국인의 심성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신 논문들이 있는데 그 논문들을 보면 차재호라는 분은 우리나라는 감정주의다, 의존 성향이 많다, 정해주의다, 후한 인심이 있다, 뭐 비합리성, 높은 교육열, 위계주의 이렇게 보았고요. 조궁호라는 분은 사회적 관계 유지와 조화를 지향성을 높이는 민족이라고 보았고 자기 억제와 자기 은폐의 지향성이 높다라고 보았으며 단점 수용하고 자기 개선하는 지향성이 높다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상진이라는 분은 우리나라는 정이 많고 한이 많으며 우리성,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 네, 하물며 우리는 내 아들을 가지고도 우리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남편은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죠. 그리고 눈치를 잘 보고 체면을 중요시 여기며 핑계를 잘 대고 의례적인 인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우쭐하는 이 허세적인 심리가 있다. 또한 부자 유친 성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시간에는 성격 발달과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목차는 첫 번째 육체의 탄생, 두 번째 심리적 탄생, 기질의 발현과 성격 발달, 세 번째는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네 번째는 가정 환경의 심리사회적인 요인과 다섯 번째 학교 환경의 심리사회적인 요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신생아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의 차이를 이해한다 이고요.
두 번째,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세 번째, 가정 환경의 어떤 요인들이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시할 수 있다이고요. 네 번째, 학교 환경이 아동의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청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과 성격 형성의 관계를 네, 육체적 탄생. 예, 여러분들 이런 표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다양한 이론을 내고 있지만 보통 발달 단계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인간이 신생아로 출발해서 개성을 지닌 성인으로 발달하는 과정은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인간은 무지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나지만 태어나자마자 걷고 달리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신생아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혼자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러한 신생아가 어떻게 독특한 개성을 가진 한 존재로 발달하는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인간의 발달은 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수정의 순간부터 이제 시작되고 그 순간, 수정의 순간에 인간의 생명체는 성의 구분이 지어지고 유전적 특성을 가지게 되며 정상성 여부 등 생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정체는 빠르게 세포 분열을 시작하고 성세포는 생식기를 형성하고 체세포는 뼈라든가 뭐 근육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신경계 이런 것들을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뇌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성인 뇌의 60%를 갖고 있대요. 얘를 돌 때까지 태어나서 이 태내기, 그러니까 태내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태내기에 수령에서 출생까지인데 출생을 하고 만 2세가 우리나라 나이로 만 2세죠. 영악이 될 때까지 성인 뇌의 60%를 완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뇌는 다시 유아기까지 80% 성인 뇌의 80%를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20%가 아동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나이로 7세 정도부터 이제 어른이 되는 그 성인기에 들어가기까지 그때까지 나머지 20%를 완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태내기와 영아기, 유아기는 그 모든 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우리들 또한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두 번째, 심리적 탄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의 발현과 성격 발달인데요. 인간은 각기 다른 기질을 지니고 태어나잖아요. 기질, 유전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개인의 반응의 성향을 말하는데요. 이 기질은 성격이 발달되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질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대신 성격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의 양육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토마스와 찰스는 9개의 기질 차원에 근거하여서 3개의 기질 유형을 밝혀내었습니다. 이 기질은 모든 아동의 65%를 해당할 만큼 많은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순한 기질의 아동이고요. 두 번째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과 세 번째는 더딘 기질의 아동입니다. 첫 번째 순한 기질의 아동은 수면이라든가 음식 섭취라든가 배설 등의 일상생활 습관에 있어서 대체로 규칙적이고 반응 강도는 보통 수준이고요. 새로운 음식을 잘 받아들이고 낯선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잘 접근하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습니다. 대체로 매우 평온하고 행복한 정서가 지배적이고요. 이러한 아동은 전체의 40%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은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고 예측하기가 어렵고 환경으로부터 자극이나 욕구 좌절에 대한 반응 강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거나 낯선 사람을 보았을 때 의심을 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또한 낮았습니다. 크게 울거나 웃는 등 강한 정서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아동은 약 10%가 해당합니다. 또한 더딘 기질의 아동은 상황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늦고 낯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아동과는 달리 더딘 기질의 아동은 활동이 적고
네, 순한 아동보다는 매우 불규칙적입니다. 그리고 전체 아동의 약 15%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로스바스트의 기질 세 차원을 또 보겠는데요. 로스바스트는 그 외향성, 부정정서, 의도적인 통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행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 기질 모델을 제시하였는데요. 그녀에 따르면 기질은 성격의 세부적인 특성이 발달되기 이전에 영화가 나타내는 개인차로서 크게 두 차원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반응성과 자기 조절의 차이를 낸다고 보았는데요. 그 외향성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성을 의미하고 긍정적인 기대, 충동성, 높은 활동량, 감각 추구 성향을 말하고요. 이 차원들은 아동이 잘 웃고 행복해하고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것을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정서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반응성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공포라든가 좌절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불편감, 분노 성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차원은 수줍고 불안하며 부정적 감정이 쉽게 진정되지 않은 아동의 정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인 통제는 주의 집중에 이라든가 억제적 통제라든가 지각적 민감성 또한 쾌락에 대한 둔감성을 포함하며 자기조절 역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트바스트는 영아기에 나타나는 아동의 기질을 통해서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행동 장애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향성 기질이 높은 아동은 외제아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청소년 시기에 주의 산만이라든가 무단 결석이라든가 폭력 행동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고요. 부정정서의 기질이 높은 아동은 뇌재화 문제, 예를 들면 우울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수줍은 위축 행동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고, 의도적 통제 기질이 높은 아동은 행동 문제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나셨나요? 어린 시절에 어떤 행동 패턴을 나타내셨나요? 현재 나의 성격은 어린 시절 기질과 일치하는지요? 나의 선천적 기질이 어떠했는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질이 부모나 조부모 중에서 누구와 유사한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또한 어린 시절의 기질이 현재의 성격과 유사한지를 살펴본 후에 만약 차이가 있다면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경험이 선천적 기질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현재의 성격으로 변화되는지를 한번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격은 유전과 환경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이유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유전적 요인은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선천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반면에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적 요인은 인간의 노력에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네, 선천적인 요인으로 유전을 40%를 보고 있고요. 또한 비공유 환경을 35%, 그 다음에 공유 환경을 5%, 오차를 20% 범위 내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공유 환경이라는 것은 성격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비공유 환경은 형제 자매들의 성격을 서로 다르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을 의미합니다. 비공유 환경은 형제 자매가 공유하는 가정 환경과 달리 개인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가정 밖에서 경험한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그 다른 성격을 나타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한 공유 환경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같이 공유한 경험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그 수준, 예를 들면 경제적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이웃 사람들, 학교, 가정에 있는 체계, 수와 같은 이런 환경이 성격 형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가정 환경의 심리 사회적 요인은 이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가정은 신생아가 성격을 발달시키는 방탕이기도 하고 인간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발판이기도 하죠. 부모의 또한 양육 행동은 자녀의 성격 형성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대하고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그 부모의 양육, 바움리드라는 이 학자에 의해서 부모의 자녀 양육 유형을 좀 보면 부모의 양육 방식이 허용적이고 이계적인 부모면, 너무 많이 봐주는 부모면 규율을 명시하거나 부과하지 않고 훈육의 일관성이 없고 나쁜 행동을 무시하거나 수용하는 이런 부모의 태도를 가졌다면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아동으로 자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른들에게 저항하고 불복종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낮고 목적 지향적인 활동이 적다라고 보았고요. 만약에 부모의 양육 방식이 부모가 굉장히 독재적인 부모이다. 그러면 이런 부모는 규율을 맹목적으로 강요하거나 분노와 불쾌감을 표시하고 애정과 긍정적인 관여가 낮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불안하고 억제적인 아동이 될 가능성이 큰데 공포와 두려움이 많으며 우울하고 불행하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다고 보았으며 또한 권위 있는 부모, 예를 들면 아이의 양육과 훈계를 정확하게 하는 부모라는 거죠. 엄격하고 규율을 이해하고 애정적이고 관여적이며 반응적이고 아동과 함께하는 문화적 활동을 잘한다고 보았습니다. 예, 권위라는 말이 좀 걸리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이런 이제 권위 있는 부모는 그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역할을 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어른이라고 함부로 하는 그런 것들은 약간 독재적인 부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위 있는 부모에게 자란 자녀들은 활기차고 다정한 아동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아이들은 자기 통제를 잘하고 자기 신뢰적이고 또한 활동 수준이 높고 친구를 잘 사귀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메코비와 마틴이라는 학자가 이제 부모가 훈육에 어떻게 관여하냐에 따라서 자녀가 달라진다라고 또 보았습니다. 네. 이 부모의 관여도가 훈육의 정도, 그러니까 훈육의 정도는 요구적이고 강하다. 그리고 부모의 관여도가 높으면 권위 있는 부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의사소통이 상호적이고 아동 중심적이고 수용적이고 따뜻하고 반응적이라고 보았으며 훈육의 정도가 강하긴 하지만 부모의 관여도가 낮다. 그러니까 비지지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독재적인 유형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럴 때는 의사소통이 일방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 부모 중심적이고 지배적이며 냉담하고 처벌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부모의 관여도가 높으면서 훈육이 약하면 비요구적이라고 봤는데 이랬을 때는 허용적인 유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유롭지만 이계적이고 이럴 때는 아동 중심적으로 굴러가고 비통제적이고 따뜻하지만 비훈육적으로 보았고요. 훈육의 정도가 약하면서 부모가 방임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관여도가 낮을 경우에는 방임 유형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제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떠올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지만 비관여적이고 거부적이면서 비통제적이고 무관심하며 비훈육적인 거. 네. 그래서 방임적인 유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았습니다. 네. 부모와 자녀의 애착 유형을 보겠는데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어렸을 때 애착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이 대인관계의 성향도 굉장히 달라지는 걸 우리는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볼비의 애착 이론을 보면 아동이 맺은 엄마와의 애착 경험은 성격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심리학에서도 이 애착 이론을 다루고 있고 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인츠워스의 애착 유형을 보면 이런 낯선 상황에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안정 애착인지 불안정 애착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네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안정 애착은 부모가 나갔다 들어가도 이제 아이가 안정적으로 계속 하는가 하면, 이 불안 애착은 엄마가 떠났을 때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가지 않고 회피하는 아이, 또 엄마가 다시 왔을 때 회피하는 아이, 이렇게 보았고요. 해피 애착은 엄마가 나가나 들어가나 별로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회피하는 애착, 뭐 이런 걸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혼란 애착은 이제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이는 아이인데요. 뭐 불안도 보이고 회피도 보이고 막 이런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애착을 혼란 애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육자의 반응성이 애착 유형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라고 보았고, 일관성 있게 지적인 애착을 나타내는 엄마의 아이는 안정 애착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양육자의 반응,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애착 유형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네, 기타 과정 환경에 대한 요인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어머니의 취업과 아버지에 대한 부재가 있죠.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또한 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자녀에게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형제 자매 관계로도 또 여한 요인을 갖고 있는데, 형제 간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또한 성격이 어떤지, 출생 순서가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요. 또한 가정의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라, 예를 들면 중산층이나 뭐 상계층이냐 아니면 하위층이냐, 이거에 따라 아이들이 각자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저소득층 아동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많이 나타냈다는 경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학교 환경의 심리적인 요인을 보겠는데요. 아동이 학년기가 되면 모든 아이들은 학교에서 경험이 이제 학교로 가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이 학교에서 경험이 어떠했냐에 따라서 애들이 굉장히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뭐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처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과 잘 지내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하는 후부터는 아동의 기대, 태도,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의 심리적인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뭐 교사와의 관계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학생에 대한 교사에 대한 기대나 선입견이 아이의 자기 충족적 예언을 통해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또한 또래의 상호작용, 이 아이가 또래들과 잘 지내면 그 아이는 자기 개념을 잘 가질 수가 있고, 그것이 자기 자존감의 바탕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이들은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존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존감이 아닌 열등감으로 인한 자존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또래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 타인과 사회에서 어떻게 성격을 형성해 나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업도에 의해서 또는 그 교우와 그 학업 성취도와 교우 관계가 아동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존재감, 정체성, 이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학교 생활이 나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여러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면서 언제 가장 괴로웠고 언제 가장 좋았는지. 네, 저희 아들한테 제가 항상 이렇게 가끔 너는 언제가 제일 좋았니? 라고 물어보면 고등학교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친구들이 지금 만나는 친구들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성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생님은 누구였을까요? 또한 담임 선생님과 선생님 여러분들은 친밀했나요? 아니면 나는 그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또한 나의 친구는 어땠나요? 나는 평범한 학생이었나요? 아니면 외톨이거나 왕따를 당했나요? 이런 학교에서의 교우 관계와 또한 나의 학업 성취는 어땠나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청소년기의 심리 사회적 발달을 보겠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청소년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 사춘기, 청년기를 들어가는 이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춘기의 신체적인 변화는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유발하는데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이제 청년기의 자아중심성을 차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때 자기의 존재감이 높으면 이 아이는 자기를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아 존중감이 높은데 이럴 때 그 나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라든가 뭐 나는 별 볼일 없대거나 나는 뭐 살 가치가 없대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이는 열등감을 갖게 되고 아이는 그 스스로 자기에 대한 신화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사람이라는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자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기에 이상주의를 가질 수 있는데요. 상상적인 청중.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이가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긍정적인 기능, 예를 들면 긍정적인 자기에 대한 생각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영속성과 불면성을 믿음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너무 이 아이들이 그 자기의 존재에 대한 너무 과대한 자기가 생기면 이 아이들은 음주운전이라든가 폭주라든가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적인 청중은 청년기에 과장된 자의식인데요.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싶어서 뭐 SNS에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실수, 남들이 눈치 못 채는 그런 실수에서도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청소년기는 자기 개념의 영역이 확대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운동이라든가 외모라든가 학업 능력, 교우 관계, 이성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또한 자기 영역에 갈등과 혼란이 생깁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성인기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이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또한 이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 살아나가야 되고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영역에서 네, 현실적인 이제 아이가 뭐 예를 들면 청년기에 이상적인 자기와 가능한 자기가 새로운 자기의 개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발달되는 것들이 이상적인 자기인데 이거는 그 자신이 원하는 최고 상태의 자기를 의미하고 청년기의 개인적인 신화와 관련해서 비현실적으로 너무 이상적인 현실과 맞지 않은 너무 높은 자기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자기는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와의 사이에 적절한 괴리감을 갖고 어떤 동기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너무 또 이제 그 괴리감을 가지면 그 우울이라든가 불안감 뭐 이런 심리적인 부적응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가능한 자기는 자신이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자기의 최고 상태를 뜻해요. 네, 가능한 자기는 미래에 대한 자기 자신감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상적인 자기는 원하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가능한 자기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한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자기는 사실 이거는 이제 가면인 건데 쉽게 말하면 가면인 건데 예. 이런 것들은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보편적인 아이들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거짓자기, 예를 들면 아닌 척 하는 거죠. 뭐뭐인 것처럼, 뭐뭐인 것 척, 뭐 이런 것들. 예, 내가 실제로는 아닌데 남들 앞에서 더 잘하는 척.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나중에는 혼란이 오는 거죠. 실제 나와 그 거짓자기하고 일치되지 않는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자기 개념의 새로운 차원이 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 에릭스는 무엇보다 자기 정체성, 예,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걸 주장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컬리안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지위를 얘기했는데요. 정체성 탐색의 경험이 자기 과제에 대한 헌신과 탐색의 경험이 있으면 정체성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정체성 탐색의 경험이 없고 정체성 과제에 대한 헌신만 있으면 이건 정체성을 유실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체성 탐색의 경험은 있지만 이 과제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떤 걸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정체성을 유해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탐색의 경험도 없고 여기에 대한 헌신,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정체성 혼미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맥컬리안은 그 청소년기의 정체성 위기에 대처하는 양상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아 정체성 지위, 네, 자아 정체성 지위, 예를 들면 탐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반드시 청소년기에는 그런 것들을 확보해야 한다. 청소년기에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발달시켜줘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 적응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조금이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 또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